그 학교에서 고발 들어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할 텐데 입시에서 진짜로 알아야 될 건 내가 지금 대학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뭔가 지보다 못했던 애가 이대를 간 거야. 예를 들어 삼수, 사수, 장수생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싸울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이거 수원수투 해라. 왜 하지? 일단 왜 하지? 정시가 늘어나면 뭐 하지? 네가 정시를 잘해야지. 2022학년도 대입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예, 그냥 끝내지 뭐. 끝내자. 안녕. 그래도 잠깐 쇼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입시 20년 동안 하면서 입시가 뭐 지각 변동을 하고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방대 가요.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뭐 보통 다들 이제 뭐 입시 설명회를 하면 정시가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수시가 뭐 줄어들고 혹은 어떤 전형이 몇 명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설명회 가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 학생한테 뭐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대단히 많이 들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사실 입시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 라기 전에 달라지지 않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로 알고 있느냐. 입시에서 진짜로 알아야 될 건 내가 지금 대학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뭔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라지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거는 그래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한테 피해가 된다. 라는 것들만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로 떠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대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입 일정을 넣었는데요. 이 대입 일정을 넣은 건 무슨 대입 날짜를 꼭 기억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정 가이드를 하려고 해요. 일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죠. 수능은 이제 언제 보냐 하면 11월 18일 내년도에는 11월 18일 날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이 언제냐면 9월이에요. 9월 15일. 예, 9월 15일이 이제 수시 모집 전형 기간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이제 369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369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자, 대입을 일정을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시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수시는 언제 지원을 하냐 하면 9월 달에 지원해요. 다들 알 거예요. 뭐 그죠? 그래서 수능 전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비밀이 하나가 비밀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정시에 나왔던 수능 성적을 내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시를 지원한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수시에서 납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수시에 넣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정시를 지원을 못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수시가 수능 이후에 무슨 전형이 있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논술이라든지 이렇게 수능 후에 있으면 그걸 시험 보러 안 가면 돼. 예, 안 가면 돼. 그럼 이제 자동 탈락이 되니까 내가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수능 성적을 알아야 돼요. 예, 예, 수능 성적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정시로 가는 대학보다 좀 더 수시에서 합리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요. 일단 모르는 사실은 딱 하나야. 그건 뭐냐면 내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3월, 6월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봐. 이 모의고사를 보면 그러면 내 성적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9월 1일 날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서 접수는 전형기간이 아니라 원서 접수는 여기 있네요. 9월 10일 날. 그러니까 시험 보자마자 369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9월 달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9월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예상 등급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혹은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369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예측되는 자신의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시예요. 네, 정시야. 정시면 내가 정시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대학을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낮은 대학을 지원하겠다. 나는 어쨌든 수시로 붙겠다라고 하면 정시보다 이것도 정시가 완전한 정시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시보다 조금 낮은 데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여기에 수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욕심이 많거나 좀 도박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만약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시로 끝내고 싶어요. 혹은 안정 지원을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받을 성적보다 아래로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수시에서 너무 불안하다. 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나는 도대체 수능만 보면 망할 것 같지? 라고 하는 그런 큰 시험만 보면 망할 것 같지?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죠. 이러한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합격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본전 생각이 나요.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애는 뭐 수시는 어떻게든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대 정도에 이 친구가 넣어서 넉넉하게 보니까 숙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라 숙대에 합격을 했어. 근데 모의고사가 아니죠. 수능이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성적은 보니까 한 2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숙대를 다녀야 돼.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보통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녀요.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보다 못했던 애가 이대를 간 거야. 예를 들어서 걔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년 시험 다시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꽤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향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반대로 너무 상향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수시 다 떨어졌는데 정시 망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재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현실 감각을 서태에 이렇게 되면 재수를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얘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적정하게 넣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수시를 넣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맞아 내가 작년에 여기쯤 갔으니까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시바라고 할게요. 제가 이 정시바를 좀 높여서 수시도 뭐 좀 안정 지원을 하고 재수니까 안정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를 지원하면 작년에 내가 여기를 지원했는데 여기보다 낮출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본전 생각을 하게 돼. 이것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삼수, 사수, 장수생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학생들 보면 제가 조금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도 구름에 떠 있고 애도 구름에 떠 있고 뭐 이런데 누군가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원은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거니까 저는 조언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지원하겠다는데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합리적인 지원을 하세요. 이게 도박이 아니에요. 혹은 이 무슨 쇼핑에 나가서 하는 쇼윈도에 있는 쇼핑을 하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하게 자기가 맞는 성적에, 자기 분수에 맞는 성적에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좋고, 한두 개 정도 도박을 하는 건 뭐 6개의 수시에 6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말리지 않는데, 비합리적인 지원을 하면 제가 보니까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뭐냐면 이 정시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딱 좋은데, 자기 내신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이제 그때는 주로 논술 전형으로 다 넣어야 돼. 예, 위쪽에 최저를 맞춰서 논술 전형으로. 왜냐면 이제 정시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얘는 논술 전형으로 넣어야 되고, 정시바가 내려가. 그러니까 수능이 계속 보니까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 그러면 그때는 자기 내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아니면 교과전형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가끔 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상담해 준 거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그 합리성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이것도 제가 아마 뭐 다음에 설명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 커트라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에 빵꾸 나면 올해는 빵꾸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과를 찾아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능 개편안 이거 하나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달라지는 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한두 개는 뭐 제가 뒤에다가도 적어놨으니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수능이 개편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국어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또 뭐 탐구는 뭐 예전에도 선택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별로 큰 혼동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이제 제2외국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거, EBS 연계율 떨어지는 건데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화작을 할까요? 엄매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뭐 수많은 전문가들, 뭐 아니면 졸업생들한테도 물어봐. 이게 어느 게 더 좋아 하면서 물어보고, 뭐 어떤 게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뭐 엄청나게 물어보는데,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돼.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무슨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입시를 망쳤다라고 하는 애들은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입시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꾸만 공포 마케팅 혹은 또는 뭐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 공부하는 에너지도 덜 소비가 되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난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둘 다 나 싫어. 뭐 국어는 나 진짜 싫어. 그럼 그냥 화장하세요. 예. 왜? 제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 망쳐도 이게 모집단이 적으면 망치면 황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황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덜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화작 선택하는 게 좋고, 또 둘 다 싫어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언어에 대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아주 심한 알레르기 증세가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애들은 둘째 뭐 선택하다 그러다가 언매 선택했다가 아예 그냥 손 들고 놓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화작을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 난 원래 국어 잘 못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고, 그러면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뭐 언매 좋아하면 뭐 그러죠. 뭐 문법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언매를 선택하는데, 국어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 정말 국어를 잘 하는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 화작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난이도가 사실 좀 버라이어티해요. 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긴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언매는 비교적 화작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1교시 국어시험에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평상시에 내가 엄매 못했어. 그럼 못하게 나오고 평상시에 엄매 잘했어. 그럼 엄매 잘하는 걸로 나와. 그럴 경우에 내가 그래도 만점을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뭘 화장해서 뭘 하나를 아주 뭐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엄매가 적다. 그래서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고 우리 수학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수학도 난리야. 보니까 뭐 도대체 뭐 미적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하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 난리예요 난리. 일단은 뭐 문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해야 돼요. 뭐 이것도 처음에는 뭐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알다시피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맞는 문이과를 좀 통폐합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그래 뭐 정부에서 문이과를 통폐합하면 뭐하니? 대학이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게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미적을 선택하느냐 기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수학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입시 전문가들부터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그래야 뭔가 이렇게 성취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성적이 더 오를 가능성이 보여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내가 진짜 다 모르겠다.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미적해라. 그리고 미적하라고 하지 않아도 미적하다가 미적할 거야. 미적하다가 미적할 거야. 아우 썰러 미안해 이것도 의외의 변수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대 3까지도 아마 미적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미적 선택하는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재수생들은 다 미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다 미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끝장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수생들이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기는 높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이 한 5, 6등급이 가장 많은 분포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수생들은 3, 4등급이 좀 더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 2등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별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럼 내가 3, 4등급 하고 있어. 3, 4등급은 좀 박 터질 수 있겠다. 5, 6등급? 내가 보기에 별로 문제 안 돼. 5, 6등급 문제 안 돼. 그냥 미적해도 돼. 어차피 미적을 하나 기하를 하나 밑이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데 3, 4등급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어차피 거기서 잘 하겠다. 내가 만약에 미적이 좀 더 잘 하겠다라고 한다면 미적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이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이 학생들 교육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낯설음이 덜해요. 이건 낯설음이 덜한 건 학생들이 그나마 이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는 공부를 할 때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적이 더 유리하죠. 그럼 어떤 학생이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기하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양이 일단 적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내가 고3 때도 열심히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니까 기하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될 수 있고 기하가 국어의 언매와 비슷해.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미적처럼 버라이어티하지 않아요. 일정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고 아마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그대로 될 거예요. 뭐냐면 미적보다는 기하가 조금 더 좁은 범위 레인지의 그 뭐랄까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싸울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이거 소원수투해라. 소원수투해라. 정말 소원수투가 대단히 중요해요. 소원수투가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원수투가 일단 뭐 비중도 당연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주관식 문제, 난이도가 높은 주관식 문제가 소원수투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원수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지금 더 낫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냥 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 영어 됐고 그 다음에
한국사 됐고 또 뭐 선택이 문제? 탐구 선택에 대한 문제네요. 탐구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질문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야 돼. 미안해.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잘하는 거 하세요. 단 한 가지, 그래도 난 모르겠어요. 나는 뭐 보니까 사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한 1+1 정도? 그냥 이걸 공식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대로 좀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가 배웠던 사탐 과목 중에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 좋고, 보니까 어떤 학교는 사실은 이제 사탐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건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 내가 배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나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일단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그나마 이 사탐 성적이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좀 덜 불안하죠. 덜 불안해요. 그리고 얘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5, 6등급 맞아. 5, 6등급 맞아. 근데 어차피 내신 대비 할 거 아니야. 그죠?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6월 달 정도? 6월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전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조금 좀 모자랐던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서 9월 모의고사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이에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노베이스의 학생한테 지금 하는 얘기니까 혹시나 나는 이거 다 선택하려고 했는데 김호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대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그냥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럼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름방학에 사탐을 해가지고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름방학에 사탐을 해도 돼요. 한 과목 정도는 여름방학에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능의 꽃은 그냥 국영수야. 국영수야. 그러니까 국영수를 겨울방학서부터 해가지고 1학기 때까지 여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야 돼요. 사탐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단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11144를 받은 애가 있어. 야, 이게 근데 시차가 난다. 이거 다음번에 또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볼게. 근데 어쨌든 11144를 받는 애가 있어. 이 11144를 받는 애는 문과의 경우에 지금 사탐 얘기하고 있으니까 11144를 받는 애는 중대 경영 정도 가요. 중대 경영 정도 가. 중대 경영, 하여튼 중대 최상위권. 이 정도 가요. 이대나 중대 2대 정도의 정시로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211을 받는 애, 사탐 1등급 받은 애, 얘 어디 가느냐? 잘 가도 동국대 중하위권 정도 가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이거 해. 얘 하라고. 얘 끌어서 올리라고. 그래서 사탐도 뭐 선택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큰 거부감이 없다면 하나,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 중에서 하나, 이 정도 선택하면 되고, 아니다. 나는 2학년 때 우리 다 배웠다. 그러면 그냥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서 거부감 없다면 그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탐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뭘 선택할까에 너무 큰 고민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과는 탐구죠. 탐구는 사실은 질문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거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지학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인데, 지학이 재밌으면 해요. 이것도 답이야. 그냥 네가 재밌으면 그거 해도 돼. 근데 한 가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투과목에 대한 부분들인데, 투과목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투과목은 왜 하지? 일단 왜 하지? 투과목을 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투과목을 해야만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투과목을 해. 좋지. 호연지기. 좋아. 그리고 뭔가 그래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일단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하는 상위권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내가 투과목을 잘한다고 해도 하지 마. 잘 안 나와. 100분이 잘 안 나오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래서 서울대 가겠다고 투과목을 2학년 여름방학부터 죽어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선생님 봤어요. 보니까.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에도 죽어라고 하는데 하라고? 국영수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꽤 되니까 국영수에다 과탐 한 과목 정도 하고, 투과목 할까 말까는 고민하지 말고 하지 말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 투과목은 선택의 경우가 언제 선택을 하냐 하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랬을 때 과탐을 보지 말고, 과탐을 보면 안 되고
수학이 만점이 나왔다. 이거는 원점수 만점 기준이에요. 만점 가까이 나왔다. 무슨 뭐 96% 받았다. 이거 불안해. 안 돼. 내가 보기엔 불안해. 그러지 말고 그냥 원점수 만점 가까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서울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수학에서 20% 가산점을 준단 말이야. 수학이 커.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과탐 투해라. 안 늦냐? 안 늦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또 자꾸 국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조해서 또 과탐 선생님들도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과탐은 사탐보다는 많이 중요해요. 과탐은 사탐보다도 많이 중요한데,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렇게 애가 수능을 망쳤어. 그래서 재수를 한다고 해요. 재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국영수 성적부터 봐요. 얘가 국영수 성적이 골고루 잘 못한다? 나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국영수 잘 안 올라요. 여기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 이 동영상 보는 학부모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어. 그러면 대학 가서도 수학 못하고 수학 안 하는 쪽으로 가지. 그리고 나중에 직장 가서도 수학 잘 못하고 엑셀 잘 못 다루고 수학과 관련된 거 다 못해. 근데 애들이 1년 만에 되겠니? 안 돼요. 잘 안 돼. 이게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 못하는 애들은 평생 국어 못해. 진짜로. 영어 잘 못하잖아? 평생 영어 못해요. 그런데 무슨 재수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해. 안 올라요. 안 오르니까, 내가 보기에 국영수를 잘 못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재수하지 말라 그래. 근데 국영수를 잘하는데 사탐을 망쳤다. 국영수를 잘하는데 과탐을 망쳤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건 시간만 더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 그런 애들은 그냥 재수하라고 해요. 재수하라고 해요. 재수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지? 이제 제2외국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냥 이것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아랍어의 시대는 같다.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아랍어가 백분위로 반영이 되니까 밑에 애들도 깔아주고, 그래서 그냥 스펠링만 알면 1, 2등급 나온다. 거의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됐는데, 절대평가를 하면 아랍어가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아랍어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탐 대체도 이제는 아랍어로 하기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져서 사실은 좋은 시절은 같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율이 50%로 하향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데, EBS는 이제 비중을 계속 낮출 거라고 해요. 왜 낮추냐 하면 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내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온 이수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낮췄다라고 하는데, 나는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그냥 수능 특강 보고, 수능 완성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그게 거의 기본적인 루트야. 고3이 해야 될 수능 대비의 거의 기본적인 루트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50%로 줄어들게 되면 애들 공부할 게 더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고1, 2로 다시 돌아가나?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이러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외부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걸 짠 사람은 좀 멍청하다고 제가 또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논란이 될까봐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건 인강으로도 사실 조금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강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은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3, 4등급 애들이 성적 올리는 건 어쨌든 50%의 EBS 연계율이 있잖아. 이거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소수의 그런 이 EBS 비연계에 대한 콘텐츠를 잘 갖춰놓고 대비를 잘한 그런 학원들을 찾게 되고, 그런 선생님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의존도가 더 높아져서 자기주도 학습에도 더 안 좋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저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건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진다고 하니 저로서는 조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래요. 보통 대부분 이제 설명회에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해. 정시가 늘어난다. 정시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정시가 늘어나면 뭐 하니? 네가 정시를 잘해야지.
그치? 네가 수능을 잘해야지. 그래서 이건 뭐 늘어난다고 해서 별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뭐 수시를 더 늘려야 된다, 정시를 늘려야 된다, 뭐 정시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쪽 뭐 이러고 또 수시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 뭐 이러고 이러는데 입시를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내가 보기엔 좀 웃긴 얘기야. 왜 그러냐면 정시가 40%라도 40%가 아니에요. 예, 정시가 뭐 예를 들어서 30%라고 해도 30%가 아니에요. 예. 그 사실은 특히 이제 어머니들도 생각하기에 뭐냐면 우리 애는 수시로 간다. 사실 왜냐면 60%가 40%를 늘려도 60%가 수시니까 우리 애는 수시로 간다. 근데 여기에 정시가 안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해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 자격 기준이 전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다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로 6대 4야. 근데 최저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 학과 전형들이 퐁당퐁당 있단 말이야. 예, 퐁당퐁당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레인지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수능을 안 하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능은 어떤 애한테는 수시로 지원하는데도 100%일 수 있고 어떤 애한테는 정말로 뭐 나는 아니다.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애는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뭐 올해도 역시 수시가 많으니까 혹은 뭐 올해는 정시가 늘었으니까 이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이야기들에 조금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이제 낭설인데 제가 어디 옛날에 카페를 갔더니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온지도 몰랐는 거. 김호진 선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하는 얘기. 야 수시도 정시를 본대. 정시를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내신 본다고 그런 거짓말하지만 수능 점수 보고 그러니까 봐 김원진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듣고 났으면 좀 똑바로 듣고 갈 것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시가 사실은 최저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돼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대학에서 안 봐요. 예, 안 봐요. 그거를 만약에 보게 되면 그건 이제 대학에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그럴 수가 없죠. 옛날에 한번 약간 의심 가는 대학이 그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중대까지 중에서 의심 가는 대학이 있긴 있었어. 한 2번 정도 있었어. 내가 그 학교를 지금 얘기하면 또 그 학교에서 고발 들어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할 텐데 그때는 조금 좀 보니까 성적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소문들도 퍼졌었는데 그러죠. 꼬리를 길게 갈 리가 없어요, 대학이. 왜냐하면 이건 뭐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문제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낭설이다. 낭설.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2022학년도에 가장 많이 되는 이야기죠. 약학과 모집하는 건데 약대가 통합 6년제로 선발이 되고 펜이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통합 6년제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34개 대학에서 1763명의 정원을 선발합니다. 의대 정원은 또 한 400명 정도 해서 매년 앞으로 400명 정도 더 늘리니까 그냥 대충 얼추 보니까 뭐 의학만 해도 거의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 전체 정시 모집 인원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의치 약한 이런 순으로 이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치대 밑에 약대가 들어가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수시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의 학생들이 혹은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맞는 학생들이 약대를 갈 것인가가 이렇게 좀 윤곽이 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2,000명이라고 하는 학생을 뽑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뭐 설명회마다 난리인데 뭐 그래서 의대 가기 너무 좋아졌다, 약대 가기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대 가거나 약대 가는 학생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래서 정말 좋아질지는 첫 해는 좀 과열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반드시 의대나 약대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2,000명 정도를 뽑는데 2대1의 경쟁률만 해도 4,000명이 거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4,000명이면 웬만한 한 대학에 뽑는 전체 인원보다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 대학이 뭉청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좋지. 왜 뭐가 좋으냐면 위에 있는 놈의 한 개 대학이 뭉청 사라진다는 거야. 실제로 의대가 있을 때 살짝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의대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의대 학생들이 더 위쪽에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커트라인으로 보면 문과하고 이과 보면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더 심해져서 자연계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화생공, 혹은 화학, 생명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빵꾸가 난다. 물론 이런 걸 또 알고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면 그게 빵꾸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화생공과 화학은 분명히 커트라인이 떨어지는데 정시는 아마 떨어진 커트라인으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시는 사실은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생공이나 아니면 화학 생명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합격자 커트라인을 참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낮아도 괜찮다. 내가 조금 모자란데 지원해 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해도 괜찮다. 특히 제가 지금 얘기했던 4,000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대1의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대1의 경쟁률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6대1, 7대1 되는데 애들이 수시에서는 중복 지원하고 정시에서도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얼추 2대1 정도로 잡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4,00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4,000명이 그것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건 중대 정도까지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거다. 그러니까 중대에 있는 화생공,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반사이익을 느낄 거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만 좀 더 올해는 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오늘 정시하고 수시하고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시는 그냥 금방 달라진 것도 없는데 제가 말이 많은 건지 보니까 한 20분, 30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하나 더 잘라서 2부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시도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어떡하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정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